그날 응급실 문이 열렸을 때 제 인생이 다시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잠깐만 눌러주세요. 새벽 2시 47분. 무성기에서 긴급 신호가 울렸을 때 나는 소방서 대기실 낡은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캔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7년째 같은 자리, 같은 냄새, 같은 루틴. 이 반복이 나를 살아있게 해줬다. 지령 나왔습니다. 삼거리 일대 주택 화재, 내부 요구조자 있음.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생각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게 일의 미덕이다.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을수록 좋다. 특히 나 같은 사람에게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2층 전체를 삼키고 있었다. 이웃 주민 하나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안에 아이가 있어요. 엄마는 나왔는데 아이를 못 데리고 나왔다고. 나는 동료 박대원과 눈빛을 교환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방화복 마스크를 조이고 연기가 쏟아지는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지옥 같았다. 시야가 거의 없었고 열기가 방화복 위로도 느껴졌다.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관입니다. 소리 질러요. 한 박자 뒤 약하게 기침 소리가 들렸다. 계단 밑 창고 문 쪽이었다. 문을 열자 웅크린 아이가 보였다. 7살쯤 됐을까? 눈을 질끈 감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들고 뒤돌았다. 탈출하는데 90초가 걸렸다. 체감으로는 10분이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대기하던 구급차 들건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연기에 그슬린 얼굴, 맨발, 흐트러진 머리카락. 아이를 향해 뛰어오는 그 순간까지는 그냥 보호자였다. 그런데 가까워지면서 나는 굳어버렸다.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지우야. 그 목소리. 10년 전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목소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후로 한 번도 꺼내지 않으려 했던 기억 속 목소리. 여자가 아이를 받아 안으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화재 현장의 소음이 전부 사라지고 무성기 소리도 동료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윤이었다. 내 전 아내 한서윤이었다. 그녀도 굳어 있었다.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다. 떨리는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구급대원으로서 해야 할 말들이 있었다. 아이 상태 확인, 병원 이송 동의, 보호자 안전 여부. 머릿속에는 다 있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동료 박대원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선배, 이송 준비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돌려놨다.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시선을 꺼뒀다. 다시 구급대원이 됐다. 아니, 그렇게 되려고 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서윤이 나를 다시 봤다. 이번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냥 봤다. 오래 조용히.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구급차 후미등을 바라봤다. 10년 동안 묻어둔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벽 화재 연기 속에서 그게 전부 다시 살아났다. 신고가 들어온 건 오후 11시가 넘어서였다. 지령 나왔습니다. 산업단지 내 폐공장 화재, 내부 요구조자 추정. 추정. 그 단어가 항상 가장 무겁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데 아직 모른다는 뜻이니까. 현장에 도착하자 공장 건물 전체가 연기에 쌓여 있었다. 불길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폐공장 특유의 문제가 있었다. 내부 구조를 아무도 몰랐다. 도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동료 최 대원과 함께 진입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야가 거의 사라졌다. 연기가 바닥까지 깔려 있었고 열기보다 매캐한 냄새가 먼저 폐를 찔렀다. 낡은 기계들이 잔해처럼 늘어선 복도를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걸었다. 소방관입니다. 소리 질러요. 응답 없었다. 한 걸음씩 깊이 들어갔다. 발 아래로 유리 파편이 밟혔다. 지붕 어딘가에서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내 심박은 이미 올라 있었지만 손은 고요했다. 7년이 이런 걸 훈련시킨다. 공장 안쪽 구석, 낡은 철제 선반이 넘어진 곳 근처에서 최 대원이 손전등을 멈췄다. 여기요, 선배.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여자였다. 엎드린 자세로 한 팔을 앞으로 뻗은 채였다. 탈출하려다 쓰러진 것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경동맥을 짚었다. 맥박이 있었다. 약했지만 있었다. 의식 없음, 이송 준비. 최 대원이 무전을 치는 동안 나는 여자를 돌려 눕혔다. 들것을 댈 수 있는 자세로 고쳐야 했다. 그 순간이었다. 연기 속에서 손전등 빛이 여자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숨이 막혔다. 연기 때문이 아니었다. 윤곽, 콧날, 입술선. 설마 싶었다.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다. 연기 때문에 시야가 흐린 거라고, 오래 일해서 필요한 거라고. 그런데 아니었다. 수진이었다. 오수진. 3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던 사람. 연락도 없었고 소식도 몰랐다. 그냥 내 인생에서 없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얼굴이 지금 내 손 안에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구급대원이 된 후 처음이었다. 손이 떨린 게. 선배 왜요? 최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1초, 2초. 스스로를 다잡는데 그 시간이 필요했다. 아니야. 이송하자. 목소리는 평소와 같게 나왔다. 그게 유일하게 잘된 것이었다. 수진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나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다. 손목을 잡고 등을 받치고 벨트를 채웠다. 전부 익숙한 동작인데 이상하게 하나하나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마스크 위로 쏟아졌다. 구급차에 싣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체크했다. 혈압, 맥박, 호흡. 숫자들을 읽으며 머릿속을 비우려 했다. 그런데 자꾸 보였다. 산소 마스크 아래 그 얼굴이. 차가 출발했다. 사이렌이 울렸다. 나는 수진의 맥박을 손목으로 짚으며 창밖을 봤다. 밤이 빠르게 흘렀다. 3년 동안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응급실은 언제나 소란스럽다. 들것이 오가고 의료진이 뛰고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나는 이 공간에 수백 번은 왔다. 환자를 넘기고 서명을 받고 돌아가는 게 루틴이었다.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그게 좋았다. 그런데 오늘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진을 응급병상에 넘기고 나서도 나는 커튼 밖에 서 있었다. 최대원이 먼저 말했다. 선배, 저 먼저 차 정리할게요. 눈치를 챈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산소 수치, 혈압, 링거. 나는 커튼 틈 사이로 수진의 얼굴을 봤다. 창백했다. 연기를 많이 마신 것 같았다. 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다는 말이 들렸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환자로서.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자리를 뜨려고 돌아서는데 커튼 안쪽에서 소리가 났다. 작고 힘없는 소리였는데 그게 내 이름이었다. 지훈씨. 나는 굳었다. 천천히 돌아봤다. 커튼이 살짝 걷혀 있었다. 수진이 눈을 뜨고 있었다. 초점이 흐렸다. 산소 마스크를 살짝 밀어낸 채 이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눈 떴어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구급대원의 말투로 했다. 그게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수진의 손이 올라왔다. 내 손목을 잡았다. 힘이 거의 없었는데도 놓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나는 뿌리치지 못했다. 그녀가 입술을 열었다. 저 아이.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시 마스크를 쓰라고 하려는데 수진이 다시 말했다. 당신 딸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못했다.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그런데 뇌가 받아들이질 않았다. 소리는 귀에 들어왔는데 의미가 되질 않았다. 지훈씨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볼을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혼한 건 3년 전이었다. 그때 수진은 임신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싸움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런 말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다. 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맴돌았다. 지금 몇 살입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였다. 왜 그 말이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다. 수진이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다. 눈이 다시 감겼다. 힘이 빠진 것처럼 손목 잡은 손이 스르르 내려왔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뛰어들어왔다. 보호자분 나가주세요. 나는 밀려나듯 커튼 밖으로 나왔다. 폭도 벽에 등을 기댔다. 응급실 소음이 사방에서 들렸다. 누군가 뛰어다니고 어딘가서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딸이라고 했다. 내 딸이라고 했다. 3년 동안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손이 벽을 짚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다. 7년간 수백 명을 살리면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내가
응급실 폭도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다. 수진이 다시 의식을 잃은 뒤 나는 한동안 폭도에 서 있었다.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았다. 차로 돌아가야 했다. 폭기 보고도 해야 했다. 구급대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딸. 그 단어 하나가 발목을 잡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려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응급실 특유의 냄새, 소독약과 땀이 섞인 냄새가 폐로 들어왔다.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다. 현실이라는 게 느껴졌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간호사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말을 걸었다. 아까 저랑 같이 이송된 환자 있었는데 성인 여성 말고 아이도 있었습니까? 간호사가 잠깐 멈췄다. 네, 맞아요. 소아과 쪽으로 넘어갔어요.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지금 기록엔 신원 불명으로 돼 있는데 나는 이미 걷고 있었다. 소아과 응급병상은 본관 복도를 돌아 안쪽에 있었다. 구급대 기록을 확인하는 척하며 담당 간호사에게 말을 붙였다. 이송 확인 절차상 보호자 신원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커튼이 걷혔다. 작은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었다. 산소 튜브를 코에 달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5살이나 6살쯤 됐을까. 작고 야윈 얼굴이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보면 뭔가 알 것 같았다. 닮았다거나 느낌이 온다거나 그런 걸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얼굴만으로는 몰랐다. 그냥 아이였다. 작고 조용하고 위태로운 아이.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아이의 왼팔이 링거줄에 이끌려 살짝 바깥으로 향해 있었다. 소매가 걷혀 있었다. 처치 때문이었을 것이다. 손목 안쪽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붉은 반점이었다. 손목 안쪽, 엄지손가락 아래 토장처럼 찍힌 작은 붉은 자국. 숨이 멎었다. 우리 집안 여자들한테 있는 표식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있고 자라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 어머니한테도 있었다. 여동생도 태어나던 날 그 자리에 같은 게 있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집 여자들 증표라고. 나는 한 번도 그게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냥 우리 집안 이야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손목에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옆 보호자 의자를 붙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우연일 수 없었다. 반점 모양이 너무 똑같았다. 위치도 색도 크기도. 내 여동생 손목에서 봤던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아이 얼굴을 다시 봤다. 자고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도 왜 이렇게 굳어서 서 있는지도. 그냥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오래 서 있었다. 수진이 한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다. 당신 딸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믿지 않으려 해도 믿어지는 게 있었다. 이 아이가 내 딸일 수 있었다. 아니, 내 딸이었다. 나는 그 확신이 너무 무서웠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다. 이 감정이 맞는 건지도 몰랐다. 그냥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뭔가 세워지는 느낌이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이불 위에 올려져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지 못했다. 아직은 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다음날 비번이었다. 보통 비번 날엔 아무것도 안 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거나 오래된 야구 중계를 틀어놓거나 그냥 잠을 잤다.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아침 일찍 병원에 있었다. 수지는 아직 중환자실이었다. 면회가 되지 않았다. 나는 담당 간호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다. 이송한 구급대원이라고 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아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했다.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나는 원무과 쪽으로 걸어갔다. 구급대 이송 확인서를 명목으로 아이 접수 기록을 봤다. 담당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나는 화면을 읽었다. 보호자라는 이름이 없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호주체 청명복지재단. 나는 그 이름을 휴대폰 메모에 받아 적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검색을 시작했다. 청명복지재단. 지방 소도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지원사업, 지역공단 연계 취업 프로그램. 겉으로는 깔끔했다. 그런데 공단 연계라는 단어에서 손이 멈췄다. 수진이 일하던 곳이 공장이었다. 폐공장이었지만 원래는 가동 중이던 곳이었다. 나는 사고 현장 주소를 다시 검색했다. 공단 내 등록법인 목록을 뒤졌다.
세 번째 항목에서 같은 이름이 나왔다. 청명복지재단 시설관리위탁운영. 수진이 그 재단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아이의 보호자가 재단으로 등록됐고 수진이 그 재단에서 일했다. 아이를 수진 명의가 아닌 재단 명의로 올려놨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뒀다는 뜻이었다. 왜 그랬을까? 나는 한동안 화면을 봤다. 이혼할 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신 사실도 아이 얘기도. 내가 몰랐던 건 수진이 숨겼기 때문이었다. 근데 수진이 숨기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숨기게 만든 건지. 그게 달랐다. 오후에 다시 병원으로 갔다. 소아과 병동폭도에서 담당 사회복지사와 마주쳤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걸었다. 이송 담당자라고 했다. 아이 상태가 궁금해서 들렀다고. 복지사는 짧게 답했다. 보호자 없는 아동이라 재단 측에 연락이 됐어요. 내일 중으로 지정시설로 이송될 것 같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내일로? 네, 재단 쪽에서 이미 절차 밟고 있다고 했어요. 보호자 의식이 없는 상태라 대리인이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사는 더 말할 게 없다는 표정으로 걸어갔다. 나는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수지는 아직 의식이 없었다. 그 사이에 재단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를 다른 시설로 보내려 하고 있었다. 수진이 알면 동의할지 반대할지조차 묻지 않은 채 손목 안쪽에 붉은 반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가 모르는 사이 태어나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자라고 지금은 내가 모르는 시설로 보내지려 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청명복지재단 대표 번호를 검색했다.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3번 울리다가 끊겼다. 다시 걸었다. 또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무언가 단단히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왔다. 수진이 혼자 한 게 아닐 수 있었다. 누군가 관여하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 딸이 있었다. 나는 다시 소아과 병동 쪽으로 걸었다. 이번엔 그냥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수진이 의식을 회복한 건 사고 이틀째 밤이었다. 간호사에게 연락을 받은 건 우연이었다. 아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겠다며 병동 담당자에게 번호를 남겨뒀던 게 이유였다. 전화를 받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지나 있었다. 나는 담당 간호사에게 사정했다. 이송한 구급대원이고 보호자 연락이 안 닿고 있다고 했다. 간호사가 잠깐 망설이다가 5분만이라고 했다. 커튼 안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침대 위에 반쯤 일어난 자세로 있었다. 산소 마스크는 벗겨져 있었고 링거만 남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다. 나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화가 났는지 슬픈 건지 그것조차 정리가 안 됐다. 먼저 입을 연건 나였다. 왜 말 안 했어요? 질문이 아니었다. 그냥 꺼내놓은 말이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다. 그녀는 한동안 이불이 자기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당신 아버지가 찾아왔었어요. 나는 미간이 좁혀지는 걸 느꼈다. 이혼 얘기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요. 저 혼자 있을 때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아이 생기면 당신 인생 망친다고 하셨어요. 그때 지훈 씨 승진 심사 앞두고 있었잖아요. 소방이 시험도 준비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이까지 생기면 지훈이 발목 잡힌다고. 조용히 떠나주는 게 그 애를 위한 거라고. 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처음엔 싫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무서웠어요. 혼자 키울 수 있을지. 당신한테 말했다가 당신이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수진이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래서 떠났어요. 말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나는 등받이에 기댔다. 천장을 봤다. 아버지. 그 얼굴이 떠올랐다. 과묵하고 단호한 사람이었다. 내 인생에서 늘 옳은 방향을 가리켰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수진을 찾아갔다. 내 모르게. 임신한 수진에게 떠나라고 했다. 입안이 썼다. 혼자 키웠어요? 네. 어디서요? 처음엔 친척집 근처에서. 나중엔 재단 쪽에 연결돼서 공장 기숙사 있는 데로 갔어요. 일하면서 애봤어요. 재단에서 어린이집 연계해줬고. 목소리가 담담했다. 담담해서 더 아팠다. 3년이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공장 기숙사에서 버텼다. 그러다 화재가 났고 연기 속에서 쓰러졌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수진이 잠깐 멈췄다. 지아요. 오지아. 나는 그 이름을 소리 없이 되뇌었다. 지아. 저한테 화나셨죠?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한참 생각했다. 화가 났는지. 솔직히 몰랐다. 화낼 자격이 내게 있는지도 몰랐다. 내 아버지가 한 일이었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내 일이 아닌 건 아니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다. 수진이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이불 위로 떨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5분이 훨씬 지나 있었지만 아직 갈 수가 없었다. 아침 일찍 병원 업무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재단 측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었다.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담당 사회복지사와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봤다. 어제 복지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일 중으로 지정시설로 이송될 것 같다고. 내일이 오늘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셋이 동시에 나를 봤다. 복지사가 먼저 말했다. 아, 어제 오셨던 분이죠? 오늘은 어떻게? 서류 잠깐 멈춰주십시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다. 재단 직원 중 한 명이 미간을 찌푸렸다. 실례지만 어떤 분이세요? 관계자십니까? 나는 그 사람을 봤다. 잠깐이었다. 1초 아니면 2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됐다. 두렵다거나 자신 없다거나 그런 게 전부 뒤로 밀려나고 딱 하나만 남았다. 지아. 보호자입니다. 아이 아버지입니다.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말이었다. 소리로 내뱉고 나서야 실감이 됐다. 아버지. 내가 그 단어의 주어였다. 3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복지사가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요? 그럼 왜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어제 알았어요. 재단 직원이 팔짱을 꼈다. 법적 보호자로 등록된 건 저희 재단입니다. 본인이 아버지라고 주장하신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멈춰달라는 겁니다. 친자 확인 절차 밟겠습니다. 남자가 다시 뭔가 말하려 했다. 나는 그 전에 말을 이었다. 아이 어머니가 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현재 의식이 회복됐고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되는 이송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확인 받겠습니까? 짧은 침묵이었다. 재단 직원 둘이 눈빛을 교환했다. 복지사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저도 절차상 친부가 나타난 상황이면 이송을 바로 진행하긴 어렵겠네요. 결국 서류는 보류됐다. 재단 직원들이 돌아간 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그때 느껴졌다. 말하는 동안엔 몰랐는데 앉고 나니 손이 약간 떨렸다. 아버지라고 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구급대원으로 7년을 살았다. 남의 가족을 살리는 일을 했다. 내 가족이라는 건 없었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어쩌면 그게 편했는지도 모른다.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지아가 있었다. 소아과 병동으로 걸어갔다.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 안색이 나아 보였다. 링거도 빠져 있었다. 병실 텔레비전에서 만화가 나오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 소리 없이 바라봤다. 나는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았다. 아이가 여전히 나를 봤다. 아저씨 누구야?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라고 하기엔 아직 아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아저씨라고 하기도 싫었다. 잠깐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지아가 잠시 나를 보더니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다.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족을 되찾는 게 어떤 건지 몰랐다.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다. 그냥 여기 있는 것부터였다. 떠나지 않는 것부터였다. 그게 내가 선택한 첫 번째였다. 이사날은 피가 왔다. 큰 짐은 없었다. 7년을 소방서 기숙사에서 살았으니 가진 게 별로 없었다. 옷 몇 벌, 낡은 책 몇 권, 아버지한테 받은 손목시계 하나. 박스로 2개면 전부였다. 임대 아파트는 5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계단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다. 103호. 작은 방 2개짜리였다. 수진이 문을 열어줬다.
어색했다. 그 한 단어로 설명이 됐다. 우리는 부부도 아니었고 완전한 남도 아니었다. 그 어딘가에 서 있었다. 서로 조심하면서 그래도 같은 방향을 보려고 애쓰는 사이. 지아는 달랐다. 내가 박스를 들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뛰어나왔다. 아빠, 내 방 어디야? 아빠. 그 말에 익숙해지는데 한 달이 걸렸다. 처음 들었을 때는 대답을 못했다. 두 번째는 목이 잠겼다.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받는다. 아직도 가슴 어딘가가 찡하지만 작은 방이 내 거야. 지아가 함성을 지르며 복도로 뛰어갔다. 수진이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같은 걸 보면서 같이 웃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완벽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엉망인 날이 더 많았다. 친자 확인이 나오기까지 2달이 걸렸다. 그 사이 재단 측에서 한 번 더 연락이 왔다.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소방서 선임 중에 법 쪽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자문을 받았다. 돈이 들었다. 비번 날마다 서류를 떼러 다녔다. 아버지와는 아직 말을 안 하고 있다. 전화를 몇 번 받았다. 끊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먼저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 수진한테 찾아갔던 그날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아직 모르겠다. 그냥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수진과도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다. 같은 공간에 살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은 거리가 있었다. 서로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도 저녁을 같이 먹고 지하 숙제를 같이 봐주고 설거지를 번갈아 했다.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근데 그게 쌓였다. 밤마다 지하를 재웠다. 어느 날부터 그게 내일이 됐다. 수진이 피곤한 날 한 번 부탁했던 게 시작이었는데 지아가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아빠가 해달라고 했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우면 지아는 이것저것 물었다. 불은 왜 뜨거워요? 소방차는 왜 빨개요? 별은 낮에 어디 가요? 나는 아는 것만 대답했다. 모르는 건 내일 같이 찾아보자고 했다. 어느 날 밤 지아가 내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었다. 5 손가락이 내 손가락 하나를 감쌌다. 꼭 쥐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놓은 것 같은 힘이었는데 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천장을 봤다. 그날 응급실 문이 열렸을 때를 생각했다. 화재 현장에서 연기 속으로 들어가던 그 새벽을, 폐공장 바닥에서 쓰러진 수진을 발견하던 순간을, 응급실 침대에서 처음 들었던 그 한마디를. 당신 딸이에요. 그때는 무너지는 줄 알았다. 끝나는 줄 알았다. 아니었다. 7년 동안 남의 가족을 살리면서 정작 내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인생이 이미 끝난 것처럼 살았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냄새를 맡으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응급실 문이 열린 건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지아의 손이 여전히 내 손가락을 잡고 있었다.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다. 잠이 든 것 같았다. 나는 불 꺼진 작은 방 안에서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빛도 있었다. 상처도 남아 있었다. 풀리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그래도 지금 여기 이 손이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